어머니, 아직도 월세 사세요? 음, 아무리 월세 살아도 신혼집이랑 예물은 해주실 거죠? 음.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 최유라가 대뜸 물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앞에 앉은 71세 김명희는 노원 월세집에 사는 가난한 시어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모든 모욕을 김명희는 조용히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유라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랑하던 화장품 매장은 문을 닫게 됐고 대박 제품은 판매 중단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퇴거 현장에 나타난 진짜 건물주를 본 순간 이분이 실소유주이시고 특허권 침해의 피해자이십니다. 월세 사는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과연 월세 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하던 며느리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그럼 사연 보름달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노원구 상계동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12층 1201호 방 2개짜리 작은 평수의 월세집에서 김명희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71세의 그녀는 30년 된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볼까? 명희는 작은 미소와 함께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스테인리스 주전자를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벽으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38년 전 촬영한 신혼사진이 작은 나무 액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33세 명희와 38배 남편 박영수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아들 준석이 고작 2살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34년간 명희는 이 신혼집을 떠나지 못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단 2년의 추억이 구석구석 배어있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물이 끓는 소리가 나자 명희는 커피 믹스 하나를 찢어 컵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며 천천히 젓는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시계 하나만이 달랑 차여 있었어요. 결혼 반지조차 오래전에 빼버린 채 소박한 차림 그 자체였습니다. 준석이는 또 언제 볼 수 있을까? 명희는 핸드폰을 들어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는 어젯밤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엄마,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해야 해서 이번 주말도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명희의 가슴 한편이 쓸쓸해졌습니다. 혼자 키운 아들이지만, 아니 혼자 키웠기 때문에 더욱 그리운 마음이 컸어요. 36이 된 준석이가 바쁘게 살아가는 걸 이해하면서도 가끔은 2살 때 그 작은 손을 잡고 걷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명희는 작은 한숨과 함께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텅 빈 집안에서 혼자 마시는 커피의 쓴맛이 유독 진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명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지 일주일째라 12층 계단을 걸어 내려갔어요. 무릎이 아파서 중간중간 난간을 짚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7층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또 4층에서 한 번 더 쉬었어요. 1층 계단에서 옆집 윤혜숙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명희 씨, 벌써 장 보러 가세요? 네. 혜숙 언니, 일찍 가야 싱싱한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배추 하나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명희 씨는 혼자 사니까 그나마 낫겠지만 맞아요. 준석이가 자주 오면 좋을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더라고요. 두 할머니는 잠시 물가 이야기와 자식 걱정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명희는 평소와 다름없는 이웃과의 정겨운 인사를 나눴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노년층 여성, 그것도 조금 촌스러운 차림의 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상계역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길, 명희는 천천히 걸으며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보기, 집안일, 점심 후에는 건물 관리 보고서, 검토,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온라인 회의가 하나 있었어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모든 회의가 화상으로 바뀌어서 노원 집에서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명희는 꼼꼼하게 장을 봤습니다. 호박 하나를 고르며 상인과 가격을 깎아보기도 하고 두부는 가장 신선한 것으로 골랐어요. 평범한 혼자 사는 할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 이 호박이 오늘 들어온 거라 싱싱해요. 그래요? 근데 너무 크네. 혼자 먹을 거니 작은 거로 주세요. 아, 그럼 이거는 어때요? 이게 딱 혼자 드시기 좋은 크기예요. 명희는 상인과 자연스럽게 흥정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계란 한 판까지 사니 장바구니가 제법 무거워졌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걸음이 평소보다 더디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본 것들을 정리한 후 명희는 간단한 점심을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소박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김치, 그리고 어제 끓여둔 된장찌개가 전부였어요. 식사를 마친 후 명희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한편에 정리된 서류들 사이에서 명동 건물 관리 보고서를 꺼냈어요. 임대료 수입 현황, 공실률, 시설 점검 결과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검토하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오후 2시 반 명희는 작은 방에 설치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카디건 대신 깔끔한 검은색 재킷으로 갈아입었어요. 화상회의용으로 따로 마련해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도 단정히 빗어 올렸어요. 오후 3시 정각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이사 김명희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명희의 목소리는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시장에서 호박을 고르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전문가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 신제품 수분크림 라인의 성분표를 검토해 봤는데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명희는 회의 자료를 넘기며 정확한 전문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히알루론산 분자량, pH 밸런스, 방부제 농도까지 세밀하게 짚어나갔어요. 40년간 화장품 업계에서 쌓아온 전문 지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용 제품의 경우 파라벤 농도를 현재의 0.3%에서 0.2%로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화면 너머 참석자들은 명희의 의견을 경청하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했고 시장에서도 검증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안은 너무 기존 제품들과 유사해서 차별화가 부족해요. 명희는 40분간 이어진 회의를 차분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R&D 팀장도 마케팅 팀장도 그녀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명희는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변신을 끝낸 것처럼 다시 평범한 노원구의 할머니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명희는 준석이 2살 때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위해 작은 화장품 개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대표이자 수석 개발자로 직접 뛰어든 그녀는 독보적인 수분 크림 시리즈를 개발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 혁신적인 제품들은 업계를 뒤흔들며
명희를 화장품계에 주목받는 인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성장하면서 더 이상 치열한 현장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명희는 회사를 대기업에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명동 상권 핵심 건물 여러 채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안정적인 임대 사업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준석은 어머니가 이룬 성공의 규모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아들 준석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2살의 아버지를 잃고 자란 아들이 이제는 제법 인정받는 IT 기업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준석이도 이제 결혼할 나이인데. 명희는 혼잣말을 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게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밤 9시 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준석이에요. 준석아. 저녁은 먹었니?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하더니 얼굴 보기 힘들구나. 죄송해요, 엄마. 프로젝트 마무리하느라 정신없었어요.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명희는 아들의 진지한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모자 둘이서 살아온 지 34년이 되니 목소리만 들어도 아들의 기분을 알 수 있었어요. 뭔데? 좋은 소식이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지난번에 카페에서 잠깐 인사드렸던 최유라하고요. 그때 사귀는 사이라고 소개해준 예쁘고 똑똑했던 여성분? 네, 맞아요. 다음 주에 상견례 자리를 갖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명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었어요. 준석이가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아팠거든요. 정말이니? 너무 잘됐다. 어떤 아가씨야? 화장품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명동에 매장도 있고 되게 성공적으로 사업하고 있어요. 똑똑하고 예쁘기도 하고요. 명희는 화장품 사업이라는 단어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자신과 같은 업계라니 반가웠어요. 그래, 화장품 사업을? 나이는 몇 살이고? 네, 엄마. 32살이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도 정식으로 다시 만나보시면 마음에 더 들어 하실 거예요. 대단하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이번 토요일 저녁에 어떠세요? 강남 쪽 한정식집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좋다. 엄마도 준비하고 갈게. 혹시 선물 같은 건 뭘 준비하면 좋을까? 그냥 오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명희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준석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으니까요. 옷장을 열어 상견례에 입고 갈 옷을 미리 골라두었어요. 그날 밤 명희는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상견례 준비를 하느라 바빴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 상견례 자리가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요. 토요일 오후 5시 강남역 근처의 고급 한정식집 궁중원은 주말 저녁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버스에서 내려 낯선 강남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평소 입던 옷 중 가장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준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발견한 준석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일찍 오셨네요. 응, 길 찾느라 일찍 나왔어. 유라 씨 가족은 아직 안 오셨니? 조금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곧 오실 거예요. 명희는 아들과 함께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방 안에는 커다란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명희는 살짝 위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10분 후 문이 열리며 최유라와 그녀의 아버지 최덕배가 들어왔습니다. 유라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덕배는 비싼 정장 차림으로 금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라입니다. 유라는 명희를 향해 90도로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명희의 외모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낡은 핸드백, 평범한 정장, 수수한 머리 스타일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덕배입니다. 덕배도 정중히 인사했지만 마찬가지로 명희의 차림새를 훑어보는 시선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우리 준석이가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해서 궁금했어요. 명희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미묘한 시선을 느끼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가슴 한편에서 작은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등 무난한 주제들이었어요. 준석 씨가 IT 쪽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덕배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중견 IT 회사에서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IT 업계가 좋다고들 하던데.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유라는 계속 명희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손톱, 시계, 반지, 심지어 핸드폰 기종까지 세세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댁은 어디세요? 유라가 겉으로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살아요. 아, 노원구요. 강남에서 거기는 좀 멀죠? 유라의 목소리에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명희는 그 톤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좀 멀긴 하지만 오래 살던 곳이라 정이 들었어요. 혹시 아파트 평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요즘 노원구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덕배가 끼어들며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명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 혼자 살아서 작은 월세에 살고 있어요. 집값은 잘 모르겠네요. 명희가 담담히 답하자 유라와 덕배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 월세요? 유라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고 있어서 큰 집은 필요 없더라고요. 명희는 자연스럽게 설명했지만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준석은 어머니와 유라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감지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강남이나 서초 쪽으로 신혼집을 구한다고 하던데요. 덕배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노원은 변두리에 있어서 도심으로 나오기 너무 멀지 않나요? 교통도 불편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지하철도 있고. 명희가 차분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쾌해지고 있었어요. 유라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신혼집 문제는 해결해야죠. 저희는 매장 운영하느라 바빠서 신혼집은 어머님께서 알아보시고 해주실 거죠? 명희의 젓가락 든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유라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차렸거든요. 그리고 예물은 다이아 세트, 진주 세트, 루비 세트, 최소한 3세트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다들 그 정도는 하더라고요. 유라는 마치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 덧붙였습니다. 명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서서히 빠져나갔어요. 준석이 난처해하며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은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뭘 미리 얘기해둬야 서로 부담 없잖아. 준석이 어머니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유라가 명희를 향해 확신하는 듯 말했습니다. 명희는 속으로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다니. 게다가 자신의 형편을 무시하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이 명동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데 꽤 성공적이에요. 덕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월 매출이 억 단위거든요. 우리 딸을 며느리로 데려가는 집은 땡 잡은 거죠. 명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게 명백했어요. 화장품 매장이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수분크림으로 대박났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150만 명이 넘어요. 유라가 우쭐하며 답했습니다. 명희의 마음 한편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화장품 업계에서 40년을 일한 자신에게 화장품 사업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네요. 유라 글로우 크림이라고 해요. 요즘 20-30대 사이에서 완전 핫해요. 유라는 더욱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성분도 정말 좋고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명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 제품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유라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노원 월세집에서 계속 사실 건가요? 저희 결혼하고 나면 좀 더 괜찮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명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저는 지금 사는 곳이 편해요. 명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노원 월세집 산다고 하기가. 유라의 말이 명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준석은 유라의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끝까지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유라야, 그런 말은 좀. 준석이 약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식사 잘했습니다. 먼저 가보겠어요. 엄마 모셔다 드릴게요. 준석이 일어서려 했지만 명희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너는 유라 씨 데려다주고 천천히 와. 명희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36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참담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명희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가운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노원으로 돌아가는 길,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특히 유라가 말한 유라 글로우 크림이라는 제품명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명희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안에서 혼자 서 있는 자신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결심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상견례에서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아 제대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밑이 푸르스름하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명희는 계속 어제 일을 되짚어 봤어요. 유라의 차가운 시선, 덕배의 무례한 질문들, 그리고 무엇보다 준석이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던 모습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원 월세집에서 계속 사실 건가요? 유라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 말 속에 담긴 경멸과 무시가 명희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석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유라가 좀 직설적인 편이라. 오늘 저녁에 엄마 집에 갈게요. 명희는 메시지를 읽고도 한참 동안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사과하는 것도 변명하는 것도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결국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보자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후에 명희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건물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관리사무소에서 보고만 받았을 텐데 오늘은 직접 건물을 둘러보고 싶었어요. 명동 눈스케어 빌딩에 도착한 명희는 1층부터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임대 상황, 매장 운영 현황, 시설 점검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걸었어요. 3층에 올라왔을 때 한 매장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라뷰티 마이너스 유라 글로우 크림. 명희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어제 유라가 자랑했던 바로 그 매장이 자신의 건물에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장 진열창을 들여다본 명희는 더욱 놀랐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유라 글로우 크림 제품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용기의 디자인을 보는 순간 명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 디자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명희는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명희의 관심은 오로지 제품에만 쏠려 있었어요. 이 크림 한번 써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희 대표 제품이에요. 직원이 체험용 제품을 건네주었습니다. 명희는 손등에 크림을 발라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질감, 향, 그리고 피부에 흡수되는 느낌까지 모든 게 낯익었습니다. 40년간 화장품 업계에서 일한 그녀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음을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 제품 성분표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화장품 포장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포장지 겉면에 적힌 성분을 읽어본 명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요 성분들을 하나씩 확인할수록 확신이 강해졌어요. 이걸로 하나 주세요. 명희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집에서 제품을 뜯어본 명희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크림의 성분과 질감이 작년에 자신이 회사에서 추가 성분을 넣어 새로 개발했던 수분크림 시리즈와 너무도 유사했어요. 현재 회사의 간판 제품인 그 수분크림을 교묘하게 베껴서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향이나 색깔은 약간 달랐지만 기본 베이스와 핵심 성분은 거의 똑같았어요. 명희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자신이 과거에 개발한 제품들의 성분표와 특허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뒤져서 찾아낸 서류를 보니 역시 맞았어요. 설마 이런 일이. 명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상회의가 있는 날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 함께 일했던 동료 장미영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장미영은 현재 명희가 예전에 회사를 매각했던 그 대기업에서 R&D 센터장을 맡고 있었어요. 명희와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미영아, 나야 명희.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언니,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제품 분석 하나 부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물론이죠. 어떤 제품인데요? 명희는 유라 글로우 크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의심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어요. 알겠어요. 이번 주 안에 결과 나올 거예요. 전화를 끊은 명희는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특허 침해는 물론이고 자신의 평생 연구 결과를 도용당한 셈이었습니다. 화상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으로 갈아입고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사회이사 김명희입니다. 회의가 시작됐지만 명희는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유라의 얼굴과 그 그림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어요. 명희 이사님, 이번 신제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료의 말에 명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무난해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 유사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명희는 전문가답게 의견을 제시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차별화라는 단어를 말하면서도 유라의 제품이 얼마나 뻔뻔하게 베꼈는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명희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에 준석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메시지 보고 걱정됐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명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상견례 때 유라가 좀 그랬죠? 원래 직설적인 편이라 그래요. 엄마가 서운하셨을 것 같아서. 준석의 말에 명희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준석아, 유라 씨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니? 네, 완전 대박 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해요. 그 크림 성분은 직접 개발한 건가? 명희의 질문에 준석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명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자신의 의심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명희는 조용히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미영의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 한편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때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명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미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명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분석 결과 나왔어요. 장미영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는데?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 제품이 작년에 언니께서 검토하고 자문해 주셨던 우리 회사 신제품과 거의 똑같아요. 명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성분은 물론이고 보조 성분 비율까지 거의 일치해요. 향이나 색깔만 살짝 바꾼 정도예요. 특허 상황은 어떻게 돼? 언니 특허는 아직 유효해요. 작년에 출원한 거라 앞으로 19년은 더 남았거든요. 명희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은 연구 성과를 도둑맞은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IP 팀장 한동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한동수는 명희가 과거 회사를 매각했던 그 대기업에서 지적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명희 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동수야, 급한 일이 생겨서 특허 침해 사건 하나 상담하고 싶은데. 명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라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들의 예비 며느리라는 복잡한 상황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건 명백한 특허 침해네요. 게다가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거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한동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 일단 정식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무팀과 상의해서 가처분 신청부터 준비하겠어요. 수요일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유라의 매장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관리사무소장 김 실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3층 유라뷰티 말씀이시죠? 작년 12월에 계약했는데 매출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명희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까지 모든 조건을 확인했어요. 특히 계약 위반 조항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혹시 이 매장에서 계약 위반 사항은 없었나요? 위반이라고 할 만한 건. 그러고 보니 지난달에 무단으로 내부 구조를 일부 변경했더라고요. 신고도 안 하고. 명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 외에 또 있나요? 위생 점검도 한번 빠뜨렸고 소음 관련해서 다른 입점 업체들이 불만 제기한 적도 있어요. 김 실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모든 내용을 기록해 두었어요. 목요일 오전 회사 법무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명희는 화상으로 참석했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진지했어요. 분석 결과를 보니 명백한 특허 침해입니다. 법무팀장이 보고서를 들며 말했습니다. 성분 구조가 거의 동일하고 제조 방식도 특허 내용과 일치해요. 상업적 이용으로 손해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증거 정리가 끝나면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해요. 명희는 관리법인에 공식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경고장 발송과 시정 요구, 그리고 필요시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같은 날 오후 명동 눈스케어 건물관리팀에서 유라뷰티에게 공식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계약 위반 사항을 나열하며 즉시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일주일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명희는 준석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유라가 갑자기 매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혹시 유라에게 들은 내용 있어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당황감이 역력했어요. 무슨 문제? 명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이 왔다고 해요. 계약 위반이라고. 그런가? 잘 모르겠네. 명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건물관리팀에서 유라뷰티에게 계약 해지 통보서를 공식 발송했습니다. 계약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라는 통보서를 받고 완전히 폭발했어요. 이게 뭐야? 이건 말이 안 돼. 유라는 매장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갑자기 계약 해지라니. 이건 완전히 갑질이잖아. 직원들은 유라의 광란하는 모습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일단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 드려볼까요? 변호사? 변호사가 뭘 해줘? 이건 명백한 음모라고. 유라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건물주가 우리를 내쫓으려고 해요. 전화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웠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왜? 무단 구조 변경이 어쩌고 위생 점검을 빼먹었다고 어쩌고 하면서 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유라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주력 상품인 크림 판매는 중단되고 매장까지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화요일 아침 명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만족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윤혜숙 언니와 마주쳤을 때도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어요. 명희 씨,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명희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오후에는 장미영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니, OEM 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유라 측에서 성분 변경 요청을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원본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였다고 해요. 심지어 특정 제품을 참고 자료로 줬다고도 하고.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의도적인 복제였다는 증거까지 나온 셈이었어요. 그날 저녁 명희는 서재에서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유라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준석이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고. 자신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화요일 아침 법무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으로 갈아입고 회사로 향했어요. 36년 만에 노원을 벗어나 직접 강남 본사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한 명희는 준비된 자료들을 보고 놀랐어요. 법무팀이 밤새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두꺼운 파일들이 테이블 위에 정돈되어 있었어요. 이사님, 모든 증거 자료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법무팀장이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서, 특허 증명서, 제조 공정 비교표까지 모든 게 준비됐어요. 명희는 하나씩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자문했던 제품과 유라의 크림이 얼마나 똑같은지 한눈에 들어왔어요. 심지어 용기 디자인까지 미묘하게 유사했습니다. OEM 업체에서도 증언서를 받았습니다. IP 팀장 한동수가 추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유라 측에서 기존 제품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에요. 명희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의도적인 모방이었다는 증거까지 확보된 셈이었어요. 법원 제출은 언제 가능한가요? 오늘 오후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까지는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요. 회의가 끝난 후 명희는 잠시 회사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34년 만에 다시 느끼는 회사의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오후 3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가 정식 접수됐습니다. 유라 글로우 크림의 제조 및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신청이었어요.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같은 시간 명동 눈스케어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유라뷰티에게 최종 통보서를 발송한 거예요. 계약 위반 사항이 일주일째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공식 문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매출이 급상승하며 승승장구하던 그녀였어요. 갑자기 닥친 위기 상황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유라는 매장 직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유라는 준석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석아, 큰일 났어. 갑자기 매장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 뭐라고? 무슨 일인데? 준석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까지 왔어. 유라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들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준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유라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하지만 준석도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판결이었어요. 제출된 증거들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유라 글로 크림의 제조 및 판매를 즉시 중단할 것. 판결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특허 침해가 명백하므로 관련 제품은 모두 회수하라. 이 소식은 즉시 관련 업체들에게 전달됐어요. OEM 제조업체,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까지 모든 판매처에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건물관리사무소에서도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라뷰티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공식 발송한 거예요. 계약서 제15조 시설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통보입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매장을 정리하고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유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력 상품 판매 중단과 매장 퇴거가 동시에 닥친 거예요.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공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이건 음모야. 누군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라고. 유라는 매장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법적 절차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전과 다른 당당함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명희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윤혜숙 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가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명희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명희는 장미영에게서 추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 유라 측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어떻게? 변호사를 여러 명 만나보고 있다는데 다들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명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언니, 저번에 사진으로 보여준 이 사람이 준석 씨 여자친구 맞죠? 장미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명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맞아. 그래서 더 복잡한 거야. 준석 씨는 이 사실을 아세요? 아직 모를 거야. 곧 알게 되겠지만. 명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진짜 클라이맥스는 이제부터였어요. 준석이 진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유라와 직접 대면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말이에요. 금요일 오전 퇴거 당일이었습니다. 명동 룬스케어 3층 유라뷰티 매장 앞에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간판도 이미 철거되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라는 매장 안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변호사 선생님, 이게 말이 돼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내쫓는다고? 하지만 전화 너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어떤 변호사도 도울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 건물관리사무소에서 김 실장이 직원 2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정식 인수인계를 위한 방문이었어요. 최유라 대표님, 모든 짐은 정리하셨죠? 김 실장이 공식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돼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유라가 고성을 질렀지만 김 실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제15조 시설 관리 의무 위반 조항에 따른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한 명희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평소 노원에서 보던 소박한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라는 명희를 보자마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견례에서 봤던 그 노원 월세 할머니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 실장이 유라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시고 동시에 귀하께서 침해하신 제품 특허권의 원래 주인이십니다.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져나갔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명희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차분한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라 씨. 다시 만나게 되네요. 명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력한 위압감이 있었어요. 상견례 때의 그 수줍어하던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유라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머님이 왜 여기에? 이젠 어머님이라고 부르기엔 좀 어색하지 않나요? 명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 저를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노원 월세집에서 계속 살 거냐고 물으셨던 그때 말이에요. 유라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상견례에서 했던 자신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명희는 계속해서 차분히 말했어요. 그때 자랑하셨던 유라 글로우 크림 참 대단했어요. 제가 특허낸 제품과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유라가 더듬거리며 말하려 했지만 명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법원에 제출됐고 판결도 끝났어요. 이때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발걸음이 들렸어요. 준석이 급하게 뛰어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대체 무슨 일이? 준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와 유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거든요. 김 실장이 유라에게 건물 소유주를 알려줄 때 옆에서 듣고 놀란 준석이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 건물이 엄마 거예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4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그래, 준석아. 이 건물도 근처에 있는 몇 개의 건물들도 모두 내가 소유한 것이야.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정말 부자셨던 거예요? 부자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화장품 일을 해서 모은 거야. 그리고 지금도 대기업에서 사회이사를 하고 있고. 유라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갑질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라고. 명희가 유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갑질이요? 내가 자문한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돈 버는 게 갑질이 아니고.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유라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명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OEM 업체에서 증언했어요. 기존 제품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준석이 두 사람 사이에 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누군가 설명 좀 해주세요. 김 실장이 준석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유라의 제품이 명의가 자문한 회사 제품을 베꼈다는 사실, 특허 침해, 소송, 그리고 건물 계약 위반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석은 듣고 또 들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라야, 이게 정말이야? 유라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왜 남의 걸 베꼈어? 준석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성공하고 싶었어. 빨리 돈 벌어서 잘 살고 싶었다고. 유라가 마침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연구 성과를 훔친 거야? 그것도 우리 엄마 걸? 준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34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났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 컸습니다. 유라는 완전히 무너져 매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화려했던 성공의 꿈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난 거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명희는 더 이상 들어줄 말이 없었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준석이 유라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 네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 유라가 절규하며 매달렸지만 준석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명희는 마지막으로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세요. 남의 것을 훔쳐서는 진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아들과 함께 매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유라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되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석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명희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다, 준석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건물을 나서며 명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났다는 후련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명희는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 유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매장은 문을 닫았고 주력 상품은 판매 중단됐으며 준석과의 관계까지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유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방송하게 됐어요. 유라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출된 것인지 진짜인지 모를 감정이 화면을 통해 전해졌어요. 제가 열심히 만든 제품이 갑자기 특허 침해라면서 판매 중단됐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요? 댓글창에는 동정하는 반응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이를 보고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거예요. 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하셔서 아예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유라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했습니다. 특허 침해는 언급하지 않고 마치 시댁의 사적 보복인 것처럼 포장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요즘 고부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저는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소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화요일에는 더 큰 미디어로 확산됐어요.
한 온라인 매체에서 유라의 이야기를 기사로 다뤘습니다. 성공한 며느리를 질투한 시어머니의 복수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유라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겨 있었습니다. 명희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기자는 확인 취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선정적인 내용만 부각시켰습니다. 이 기사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시어머니 갑질, 고부 갈등의 극단적 사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명희는 옆집 사는 윤혜숙 언니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어요. 명희 씨,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가 떠돌고 있던데 혹시 봤어요? 무슨 기사요? 준석이 여자친구가 시어머니 때문에 사업 망했다는 기사 말이에요. 이름이 김명희라고 나와 있던데. 명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확인한 명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들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나? 며느리 질투하는 꼴이 참 추해 보인다. 요즘 시어머니들 정말 문제 많아. 명희는 이 모든 댓글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진실은 전혀 알리지도 않고 자신만 악역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목요일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TV 오후 프로그램에서까지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패널들은 명의를 모르는 채로 일방적으로 비판했어요.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과하죠. 며느리가 성공하는 게 그렇게 싫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복수하면 안 되죠. 명희는 TV를 끄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여론은 유라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장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인터넷 기사 봤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나도 봤어. 정말 기가 막히더라. 회사에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명희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편에 서줄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같은 날 저녁 IP팀장 한동수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명희 이사님, 법무팀에서 검토해 봤는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보도자료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반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주말 동안 회사 법무팀과 홍보팀이 움직였습니다. 특허 침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원 판결문, 성분 분석 결과, OEM 업체 증언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반전이 시작됐어요. 대기업 홍보팀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겁니다. 특허 침해 사건의 진실 마이너스 왜곡된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유라의 제품이 어떻게 기존 제품을 베꼈는지, 법원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났는지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오후에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OEM 제조업체에서 내부 녹음 파일을 공개한 거예요. 유라가 직접 기존 제품과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여론이 급속도로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댓글창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잖아. 남의 제품 베끼고 피해자 코스프레. 시어머니가 피해자네. 화요일에는 원래 유라를 옹호했던 매체들마저 입장을 바꿨어요. 새로운 팩트들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거짓말, 특허 도용한 뒤 시어머니 탓 비양심 사업자의 뻔뻔한 변명. 이제 비판의 화살이 유라를 향했습니다. 그동안 명의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유라를 더욱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오후 유라는 다시 한번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사과하세요. 거짓말쟁이 시어머니한테 사과해. 댓글창이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라는 울먹이며 방송을 급하게 종료했어요. 명희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억울함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소동이 불필요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준석이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유라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명희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괜찮다, 준석아. 이제 모든 게 밝혀졌잖아.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니. 준석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명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실을 깨닫는 거야. 그날 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진실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그 주말 준석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라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지만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에 대한 자책감이 컸어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석은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업무 이야기를 해도 머릿속에는 지난 일들만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지난 36년간의 기억을 되짚어봤어요. 어머니가 언제나 검소하게 사시던 모습,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아끼고 또 아끼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분한 여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왜 어머니는 그토록 자신을 속였을까? 화요일 저녁 준석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노원의 그 작은 월세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34년 전 신혼집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궁금한 것이 있어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뭔데, 편하게 물어봐. 명희는 아들에게 차를 내어주며 온화하게 답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부유하셨다면 왜 지금까지 이런 집에서 사신 거예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고요? 명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쉽지 않았어요. 준석아, 엄마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랐거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해주면 너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됐어. 준석은 어머니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실제로 자신은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았고 자립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내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야. 돈이 많다고 해서 추억까지 버릴 수는 없더라. 명희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준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36년 동안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참아왔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상견례 때 유라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괜찮다, 준석아. 내가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었어. 하지만 준석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수요일에 준석은 유라에게 마지막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유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신만만했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준석아,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유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남의 걸 베꼈어? 준석의 질문에 유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성공하고 싶었어. 빨리 인정받고 싶었고, 돈도 벌고 싶었고,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한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까지 모욕한 거야?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였어. 내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정말 몰랐다고. 준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라야, 우리는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유라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목요일 오후 준석은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원 근처로 이사를 결정한 거예요. 성인이 되어 독립한 후 멀리 살아왔으니 이제는 가까이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준석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이사하려고 해요. 노원 근처로 말이에요. 명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지금 살던 곳이 회사랑 가깝지 않니? 엄마랑 가까이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너무 멀리 있었던 것 같아서. 명희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어요. 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 준석아. 내 일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잖아. 괜찮아요. 요즘은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지하철로 출퇴근해도 그리 멀지 않아요. 준석의 의지가 확고해 보였습니다. 주말 동안 준석은 부동산을 알아봤어요. 노원구 내에서 적당한 원룸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준석은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사는 다음 달에 하기로 했어요. 화요일 저녁 준석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철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뭔 소리야? 넌 항상 좋은 아들이었어. 아니에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엄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준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명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준석아,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거야. 이번 일로 내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엄마를 더 자주 뵙고 엄마 말씀도 더 잘 듣고. 수요일에 준석은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것, 그리고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준석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 그래도 다행이야. 결혼 전에 알아서.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 준석은 동료들의 반응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목요일 오후 준석은 명희와 함께 명동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유한 건물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걸 혼자서 이루셨다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서 힘이 났던 거야. 명희의 말에 준석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금요일 저녁 모자는 노원의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34년 만에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철든 것 같아요. 준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석이가 어른이 됐구나. 명희도 밝게 웃었어요. 그날 밤 명희는 창문 너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진정한 모자 관계 말이에요. 준석도 그날 밤 새 집에서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어머니와 가까이 살면서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요.
36년의 세월을 거쳐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명희는 깊은 성찰에 빠져들었습니다. 유라 사건을 통해 한국 화장품 업계의 어두운 면을 직접 경험한 그녀는 더 큰 문제를 보게 됐어요. 특허 도용, 성분 베끼기,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는 풍토가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서재에서 오래된 화장품 업계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30여 년간 모아온 연구 보고서와 특허 서류들을 보니 과거와 현재가 비교됐습니다. 예전에는 진정한 연구 개발에 매진했던 업체들이 이제는 베끼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다음 날 명희는 건물 관리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노원 월세집에서의 생활만 유지하고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사님, 정말 매각하실 건가요? 입지가 좋아서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김 실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더 의미 있는 곳에 써보려고 해요. 명희의 답변은 담담했어요. 건물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명희는 기부처를 물색했습니다.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을 검토한 결과 서울여자대학교 화장품공학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젊은 여성들이 올바른 화장품 연구 윤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한 달 후 명희는 서울여대 총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기부 규모가 상당하신데 특별한 조건이 있으신가요? 총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가의 실험 장비 구입, 연구 장학금 지원, 그리고 특허 교육 프로그램 신설에 써주세요. 학생들이 윤리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요. 명희의 요청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정기적으로 특강을 하고 싶습니다. 업계의 현실과 윤리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총장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이런 조건부 기부는 대학 입장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었거든요. 2달 후 화장품 공학과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첨단 성분 분석 장비들이 새로 설치됐고 연구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도 크게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김명희 윤리연구 프로그램이 정식 커리큘럼으로 신설됐습니다. 첫 특강 날 명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대형 강의실을 가득 메운 60여 명의 학생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창의성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윤리예요. 남의 연구를 베끼는 건 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거든요.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실제 업계에서 일해본 전문가의 경험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명희는 유라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특허가 침해됐는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기존 제품을 참고하는 것도 안 되나요? 참고와 도용은 달라요. 참고는 영감을 얻는 것이고 도용은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연구자라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명희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강의 정말 유익했어요. 업계 현실을 이렇게 솔직하게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해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특허를 내게 될 테니까요. 명희는 학생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석 달 후 서울여대 화장품공학과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연구 허브가 됐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윤리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명의의 기부와 교육이 업계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의는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학생들을 지켜봤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젊은 얼굴들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보습 성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이 내민 연구 자료를 본 명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였거든요. 정말 훌륭해요. 이런 연구야 말로 진정한 개발이죠. 명의는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의는 마음이 가벼웠어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더 큰 의미를 찾았다는 만족감이 컸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후배들에게 교훈이 되고 업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노원 집에 도착한 명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평생 몸담았던 이 분야가 더 건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온함과 성취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명의는 이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그녀에게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년 후 서울여자대학교 화장품공학과 실험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명희 윤리연구센터라는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고 복도에는 특허 교육 포스터들이 정갈하게 붙어 있었어요. 학과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후 2시 명희는 정기 특강을 위해 캠퍼스에 도착했어요. 71세의 나이에도 매월 빼먹지 않고 학교를 찾는 그녀였습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만난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김명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지훈이구나. 요즘 연구는 어떻게 되어가? 지훈은 3학년 학생으로 명희의 장학금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천연 성분 연구에 관심이 많아 명희가 각별히 신경 쓰는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연구 방향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구나. 명희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90여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타과 학생들과 대학원생들도 몇 명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명희가 온화한 미소로 인사하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요즘 화장품 업계 동향은 어떤가요? 취업 준비하는데 참고하고 싶어서요. 좋은 질문이네요. 요즘은 예전보다 윤리의식이 많이 개선됐어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정직한 연구 방법들이 업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명희의 답변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의가 끝난 후 지훈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새로 개발한 성분이 있어요.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어떤 거니? 지훈이 연구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천연 발효 성분을 활용한 새로운 보습제였어요. 기존 화학 성분보다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이런 연구야말로 진정한 개발이죠. 명희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아니고 선배님이죠? 지훈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언젠가 선배님처럼 좋은 화장품 만들고 싶어요. 정직하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말이에요.
명희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변했어요. 실험실을 둘러보는 명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최첨단 장비들 사이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학생들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기부한 장비들이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다니 기분이 좋았어요. 한 구석에서는 특허 관련 스터디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서로의 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특허 출원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분 조합은 정말 참신해. 특허 가능성이 충분해 보여. 그럼 출원 서류 준비해 볼까? 김명희 선생님께 검토 부탁드려 보자. 학생들의 진지한 토론 소리가 명희에게 들려왔어요. 윤리적인 연구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5시 캠퍼스를 나서는 명희를 준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은 어머니의 강의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오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엄마, 오늘 강의는 어땠어요? 좋았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 명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하시는 일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준석의 말에 명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노원으로 향하는 길, 명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할 일이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명희는 서재에서 다음 달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었어요.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고 싶었습니다. 준석이 차를 한 잔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엄마, 학생들이 엄마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연히 만난 학생이 엄마 자랑을 끝없이 하던데요. 그래,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야. 명희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밤 10시, 명희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정리하며 남편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학생들을 만났어. 정말 예쁜 아이들이야. 우리가 꿈꿔왔던 깨끗한 업계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지고 있었어요. 우리 준석이도 이제 정말 의젓해졌어. 매일 챙겨주고 자랑스러워해주고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모습이야. 명희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만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지훈을 비롯한 제자들이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의 업계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른 새벽 명희는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원의 풍경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충만했어요.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명희는 오늘 강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이 발표할 연구 결과가 어떨지 궁금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명희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과 함께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김명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71세의 나이에 상견례에서 무시당한 평범한 할머니가 사실은 대기업 사회이사이자 명동 건물 여러 채의 소유주였다는 반전,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훔쳐 사업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명희 할머니는 단순한 복수에 그치지 않고 후배 세대를 위한 교육과 기부를 통해 진정한 승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마련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연 보름달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